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칠순이 된 남성입니다. 참외 좋아하는 제 아내는 어제 참외를 3개나 먹더니 결국 밤사이에 이불에 실수를 했네요. 제 아내는 저와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난 동창으로 서로 60년 넘게 같이 살아온 거지요. 혼인은 21에 했습니다. 제 아내는 조기 초매로 55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서 하루 24시간 제가 케어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한 동네에 같이 사시는 올해 87 되신 우리 막내 외삼촌은 하루 24시간 아내 옆에서 아내를 품에 안고 동동거리는 제게 가끔 큰 소리를 내십니다. 얼마 전에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아내가 잠에서 일찍 깨서 또 칭얼대서 제가 안고 달래다가 급기야는 마당에 나와서 업고 돌았는데요. 업어주니까 또 금세 안 칭얼대는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을 시키면서 달랬어요. 물론 등에 업고요. 태준이 엄마, 왜 안 자고 힘들게 해? 좀 자야 나도 더 자지. 지금 새벽 3시 30분이야? 이 사람아, 자네 정신이 멀쩡해야 내가 화도 내고 하지. 아내는 제 등에다가 얼굴을 묻고 이제 잠이 오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새벽 4시면 일어나 마을길과 논을 둘러보시는 외삼촌에게 또 들킨 거예요. 삼촌은 마당 안이 훤히 들여다보는 마을길에서 신새벽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세상이 하늘하고 땅하고 땅만 붙어버렸어. 아니, 세상이 망하려니까 사내 자식이 도망들어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옆편네 예쁘다고 동네 우세스러운지도 모르고 발불출처럼 지 옆편네를 업고 마당을 휘저? 옆편네 예쁘면 집안에서 둘이서만 마주보고 너만 예쁘라고. 가부장적인데다가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가진 외삼촌 말씀은 그거예요. 아픈 마누라를 남모르게 집에서 단 둘이만 위하라는 겁니다. 눈꼴 사납게 굴지 말고요. 어디 남자가 지 옆편네 예쁜 걸 겉으로 드러내고 하냐는 소리시죠. 얼른 집구석으로 안 들어가냐 이놈아. 참말로다가 우리 누님이 일찍 눈 감아버렸으니 다행이지. 외삼촌에게 쫓겨 집으로 올라오자니 창피하기도 하지만 뭐 어쩝니까.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외삼촌이 우리 아내를 얼마나 위하시게요. 외숙모도 80 중반이신데 우리 집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효부인 걸 그렇게 기특해 하셨으니까요. 55세 아내에게 조기 치매가 오기까지 아내는 제게 참 잘했어요. 촌에 살지만 1시간 20분 거리 도시로 출퇴근하는 저를 위해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밥 하는 건 기본이고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일요일 빼고는 도시락 꼬박꼬박 싸던 사람입니다. 저녁밥도 유기그릇에 밥을 담아 식을까봐 아랫목에 넣어두고 식구들 밥 먹이고 상 치우고는 저 올 때까지 엎드려서 밥을 자기 품에 덮어서 데우던 사람이 집사람이에요. 아내와 저는 같은 마을 친구이자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유난히 오지이고 집에서 걸어서 2시간 거리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아내까지 우리 마을에서는 등교하는 학생이 총 5명,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산골 마을로 들어온 아내와 처음 등교를 같이 하게 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위로도 아래로도 아직 같이 등교하는 학생이 없어져서 단 둘이 등하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해 가을 중에서도 유난히 아침부터 이맛박에 와닿는 햇살이 따끈따끈하던 날의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했고 아내는 공부를 못했어요. 4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짝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내에게 분수를 가르쳐주라고 할 정도셨으니까요. 그날도 아내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골길을 타고 내려가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그제 빌려준 만화책 재미있게 잘 읽었다고 하면서 대뜸 호중아, 내 오늘 학교 파하고 집에 가서 소먹일 꼴 다 베면 엄마가 고구마 3개 주신다고 했거든? 알지? 우리 집 반공일 공일에 고구마 수확한 거. 나는 모르는데. 고구마 캤더나? 응, 고구마 수확해서 광에 한가득이야. 꼴 다 베서 엄마가 고구마 찐 거 3개 주시면 너 2개 줄게. 고마워.
내가 고구마 2개 준다고 너 그거 그 파랗게 예쁘게 생긴 수첩에다가 적어?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아니야. 내 보는 앞에서 꼭 적어. 얼른 연필하고 수첩 꺼내서 적어. 그러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멈추어서 가방에서 수첩하고 연필을 꺼내서 진이가 속골 베고 찐 고구마 2개 주기로 함. 이라고 적으면 아내는 눈이 부시게 제가 글씨 쓰는 모습을 쳐다보고는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제게 고백한 말인데 아내는 제가 글씨를 쓰는 게 그렇게도 보기가 좋았다네요. 똘망똘망 공부를 잘하는 제가 그저 좋았답니다. 그날의 기억이 찬란하게 제 뇌리에 남아있는 상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아내는 중학교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앉아 동생들 보살피고 농사일 거들었습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까지 마쳤어요. 이 지역에서 꽤 괜찮은 중소기업 경리과로 취업이 되고 도시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명절에 집에 오니 진이네 집에서 진이네를 여울내는 개비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야 저는 제 아내를 여자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아내와 저는 아주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사실 그 나이 때면 사춘기라 어릴 적 친구도 내외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읍 5일장이나 동네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아는 척은 했지요. 어떻게 지내? 지낼만해? 집에서 밥 먹은 그릇이나 설거지하고 식구들 밥하는 게 똑같지 뭐. 너는 고등학교 가니까 얼굴이 좋아졌다? 대학교 같은데 막 들어가고 그럴 건가?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아내가 대학교 갈 낀가 묻는 그 눈길은 역시도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나마 서로 안부를 전하다가 도시로 직장을 얻어나가면서는 이제는 인사조차도 안 하게 되었던 끝이라서요. 아내가 맞선을 본다는 이야기를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스스로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오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싫었고 급기야 아내를 따로 만날 기회를 잡기 위해 동동거리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명절 때라 집 정직간에서 박혀 있어서 얼굴 보기 힘든 걸 그래도 잠깐 기회를 잡아 끌어내었는데요. 너 결혼한다며? 시집 갈 거야? 부모가 정해주면 가야지 할 수 있어?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아내의 결혼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뭐 좋다 어쩌다 이야기해 본 적도 없던 친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답답한 심경을 안고 명절 끝에 다시 하숙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 어머니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회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래도 그 시절 암이란 진단은 모두 다가 암이면 죽는 줄 알던 시대였으니까요. 어머니의 암 소식은 온 마을에 다 퍼졌고 입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가 이제 그 집은 여자가 씨를 말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남자 형제만 셋이었으니까요. 그때 외삼촌이 저를 불러서 혼인 의향을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진이 고향에서 부모님 옆에 있어야 할 테고 남자 장가 일찍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장가를 일찍 들어봐서 아는데 남자 장가 일찍 들어 손해날 거 하나 없어. 게다가 마지 아니냐? 네 엄마도 저렇게 걸고오라고 살림채 쥐어줄 여자가 필요해.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바로 아내 생각이 나면서 진이에게 청혼을 넣어달라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을에서 모두 축복해주는 결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혼사라고요. 아내는 살수록 좋아지는 여자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 알 거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여자로 대하는 거와 친구로 대하는 거는 틀리잖아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도 아내로도 아이들의 어머니로도 진국인 사람이라 저는 아내 복은 끝내주는 사람이라 감사하며 살았지요. 아내 들어오고 살림이 분다며 아버지 좋아하시는 건 기본이고 아들을 3살 터울로 연달아 낳아 놓으니 어머니도 좋아하셨고 할아버지도 좋아하셨고요. 위암 진단 받으셨던 어머니는 오래 사셨는데 아버지가 심장이 안 좋아 돌아가시고 난 후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꼬박 4년을 화장실 수발 다
직접 자기 손으로 받아내던 아내의 모습은 제가 죽는 날까지 엎드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잡수면 또 실수하시고, 그러면 애들도 싫어하고, 아범도 화내요. 어머님, 저도 이것 감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이것만 잡숫고 말자? 열심히 어머님 먹는 것 조절해 드리던 아내가 제가 화를 내면서 어머님을 못 잡숫게 하면 오히려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날도 한참 뉴스에 나오는 아주 몹쓸 놈의 범죄자들 이야기에 열을 올리며 아내와 토론을 벌였거든요.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안 좋아하고 집에 와서 아내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저의 유일한 낙은 퇴근할 때 소주 2홉들이 한 병씩 사와서 아내와 주거니 받거니 반주 한 잔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기 시작하면서 늘 밥상 앞에서 말썽을 부리시는 어머니를 아내가 자기 바로 옆에 딱 끼고 앉고, 저는 어머니를 안고 밥을 먹는 아내에게 연신 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저녁 밥상 풍경의 날들이었는데요. 아까 들어오다가 버스 기사가 틀어둔 라디오에서 듣고 나는 하도 기가 차서, 아니 그게 인간 말종이지 사람을 그렇게 망치로 그래서 야산에다가 묻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짓이야. 그것도 친구를. 아내는 제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오로지 어머니 식사에만 신경 쓰는 겁니다. 어머님, 왜요? 아, 참기름 넣어서 비비라고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잠깐 부엌에 갔다 올게요. 당신은 사람 말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정신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그냥 아무렇게나 비벼드리고 말지. 내 이야기나 들어. 당신은 당신 치매 알아 정신 오락가락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당신 치매 앓으니까 대충 먹게 하라면 좋겠어?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기다리세요. 참기름 새로 짜둔 거 구수하고 끝내줘요. 네, 그거 넣어 비벼드릴게. 시골이라 뜨뜻한 물은 한참 데워야 나오는데 부엌에 다라이 놓고 매일같이 어머니 씻어드리던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아내 앞에서 저는 매번 새로운 결심을 다지게 되었지요. 내 죽는 날까지 매일같이 아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리라고요. 이지막해서 생각해보면 아내와 신혼 때 부모님 모두 살아계시고 건강하던 그때가 아니라 딱 그때 우리 어머니 치매 앓으시면서도 호강받으실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아내가 가장 건강했을 때였고요. 시부모와 남편과 자식분이 모르면서 선하게 나이 먹는 중년 여자에게서 우러나오는 진중하고 깊은 아름다움이 얼굴로 피어날 때였으니까요. 어머니 49제를 치르면서 생각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못 느꼈던 감정인데요. 어머니 생전 입으시던 옷을 꺼내 마당 아궁이에서 태우는데 어쩌면은 값이 나가는 옷이 그렇게도 없는데 제 자신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나는 아들도 아니었네 그냥. 어머니 모시고 50년 넘게 살면서 뭐 한 거야? 이거 기막혀. 젊은 시절 앓으신 초기 위암의 영향으로 75을 살고 가시면서 가지고 계신 고급 비단 옷이라고는 2벌. 그것도 세월이 묻어 누렇게 변색 마모된 것들이고, 장신구라고는 어느 해 생신 때 아래 아우두라고 돈 모아 해드렸던 금으로 만든 보석함과 신누런 금시계, 금가락지 2개, 통장에 있던 2,100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사람 한 세상에 남는 게 이게 다인가 싶어서 눈물이 났고, 그때 제가 잠시 돌았던 것 같아요.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 때려치고 사업하겠다고 날뛴 거 보면요. 제 아내가 내 아들 둘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하리라고 시작한 일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했겠나요? 그렇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퇴직금으로 유통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당신 아무 소리 마. 나 이거 꼭 할 거야. 될 일도 집에서 여자가 잔소리하면 안 되는 게 남자 사업이란 거야. 내가 다 할 자신이 있어서 시작한 거니까 입도 떼지 마. 김 부장이 오죽이나 빠꼬밍인가. 그 사람 똑똑한 거 당신 알잖아.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못 본 척하면서 저는 일을 저질렀고, 제가 하는 일에 늘 그냥 따르던 아내는 설마 그렇게 철저하게 들어먹을 줄 모르고 어느 정도 믿거라 한 것 같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어 회사 동료였던 동업자에게 속아 있는 자본금도 날리고
저는 그야말로 집까지 팔아먹게 된 거예요. 충격으로 제가 쓰러지고 사업 망한 거와 제가 쓰러지는 거 보고 아내도 쓰러졌습니다. 그때 아내와 저 둘 다 54이었는데요. 저는 워낙에 강단이 있어서 금방 일어났는데 쓰러졌던 아내는 자리에서 오래 못 일어나더니 결국은 조기 치매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아내와 나란히 시장에를 간 날의 일이에요. 저는 저 살 거 사고 아내는 아내 살 거 사라고 따로 헤어졌다가 칼국수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아내는 핸드폰을 전날 수리를 맡겨서 핸드폰이 없었으니 마냥 기다렸죠. 1시간 30분이 지나자 저 혼자 칼국수를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먼저 와서 마당에서 열무를 절이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멀끔히 쳐다보길래 사람, 왜 전화를 안 해? 미친 거야? 칼국수 사 먹기로 하고 먼저 와버리면 나는 뭐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리라고. 당신 뭐 칼국수 사 먹고 오는 거야? 나물 넣고 찬밥 비벼서 먹으려고 기다렸구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두 놈이 성화를 해서 대학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조기 치매 진단이 나오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까지 조기 치매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저질러 놓은 사업 때문에 아내가 망가진 것 같은 그 죄책감은 말할 수 없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이 55이면 한참 때잖아요. 다른 집 여자들은 이제 자식들에게서도 풀려나 친구들하고 산으로 들로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며 노는데 말입니다. 제 아내는 평생 뼈 빠지게 시부모 봉양에 치매 시어머니 화장실 수발에 남편하고 애들 뒤치덕거리 하다가 이제 시간이 자유로워지니까 치매라니요. 아내 몸에 비단 옷 흐드러지게 감아주고 싶어서 시작한 사업이 결국 아내를 쓰러뜨린 겁니다. 아내의 조기 치매는 초반에 속도가 무섭더라고요. 제일 속이 상했던 거는 밥 먹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밥 한 수저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는 그 순서가 아예 증발을 해버려서 제가 반찬하고 국을 떠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사업이 망해서 어디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마트에서 배달이라도 해야 하는데 아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내의 손이 되어야 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말입니다. 다행히 저 22살에 본 첫 아들 녀석이 어디서 그런 놈이 나왔나 청년들끼리 모여서 IT 사업인가 뭔가 컴퓨터 무슨 프로그래밍인가 뭔가 그거를 팔아먹는다는데요. 자동 제어 시스템 같은 거라나 봐요. 문 열려라 하면 문 열리고 그런 거 말이에요. 그게요. 이놈이 한 달에 지 앞으로만 1,000만 원은 좋게 벌어들이는 겁니다. 부모한테 손 안 벌리는 것만으로도 효자로 알라는 세상에 큰놈이 지도 결혼 앞두고 있어서 한 푼이라도 모아야 하는데 우리 생활하라고 한 달에 300씩 보내주는 거예요. 우야 둥둥 고맙다. 자식 돈을 줘서 받는다는데 부모가 되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 사역이 바쁜데 오히려 자식 돈을 받자니 널 볼 면목이 없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돈 없어지면 어떻게 사나도 싶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계셔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없으면 우리끼리 엄마 어떻게 키워요. 그리고요, 제 일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없이 꾸준한 거니까 돈 끊길 걱정 같은 거는 마세요. 큰 아들놈이 한 달에 300씩 보내주고 작은 아들놈이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한 돈 모은 거 3,000만 원 내주어 집 빚 갚고 저는 돈 걱정 없이 아내에게 붙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나날, 자고 난 만큼 나빠져 있는 아내의 증상. 워낙에 깔끔한 아내였어서 안 씻기고 아침밥을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내의 예쁜 입안을 들여다보며 칫솔로 구석구석 닦아주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아내랑 나이 9살에 만나진 건가 하는 구슬프고도 행복한 완전한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제 어머니를 위해 한 일에 대한 은혜 갚음도 있겠지만요. 치약 거품이 입에 가득인데 그거를 뱉어낸다는 걸 까먹은 아내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으로 저의 시범 일과는 시작합니다. 아내를 씻기고 이제는 정말 밥하는데 도사가 된 저는 일어나자마자
씻어둔 쌀을 밥통에 안칩니다. 아내는 다른 때와 다름없이 거실에서 서성이고요. 치매 증세가 있는 분들 중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앉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줘야 앉지, 앉혀주기 전에는 늘 서서 서성이거든요. 저렇게 서 있으려면 다리 아플 텐데 라는 마음도 초반이었고 이제는 그냥 둡니다. 아내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일 못 견뎌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밥 먹고 나서 하는 설거지가 제일 싫거든요. 밥 먹고 설거지거리를 그냥 두면 얼굴을 찌푸립니다. 음식 찌꺼기 냄새 난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비위 맞추려고 되도록 설거지를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쨌든 아내는 온 집안을 서성이고 저는 전날 요양보호사님이 끓여두고 간 된장찌개를 덮이고 아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하고 아내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데요. 우리는요, 한 그릇과 한 수저로 둘이 먹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설거지 하기 귀찮아 설거지거리 줄이려고 한 일인데요. 정말 편하더군요. 아내 한 입 먹고 저 한 입 먹고요. 4개의 국그릇, 밥그릇, 4개의 수저, 젓가락. 얼마나 불편한가요? 자, 황진이 여사, 해. 당신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고. 그러면 아내가 입을 벌리고 아내 한 입 먹고 저는 한 수저 더 떠서 제 입에 밥을 넣는 거예요. 제 아내 이름은 황진이입니다. 진짜 실명이에요. 부를 때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영혼이 거의 다 나간 저의 황진이 씨를 황진이라고 부를 수 있어 행복해요. 반대로 우리 부부가 그렇게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외삼촌은 큰 소리를 내시지요. 외숙모가 해서 가져다 주라고 하시면 그 심부름 하시느라 저희 집을 며칠에 한 번씩은 오시거든요. 내가 젓가락지 보기 싫어서 얼른 칠성판 짊어지고 북망산으로 가버려 했어. 아이고 올깍질 나와.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거라지요. 이제는 80 중반이신 외숙모가 그 노구에도 저희 집 반찬을 늘 해다가 날라주시는 이유는 제 큰며느리 하는 게 너무 밉고 속상하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년한테는 아예 바라지도 마. 내가 해줄 테니까. 세상에 숭악스러운 년. 시애미가 절에 15년을 치매 앓았는데 지 시애비가 요강수발까지 하는데 그 시애비께 죄만스러워서라도 나는 뭐라도 하겠구만. 큰며느리란 게 1년에 2번 명절날 아침에 와서 남처럼 밥만 먹고 가는 게 끝이여. 남보다 못해. 큰며느리는 서울 무슨 백화점에 식당 매장을 3개나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집딸인데요. 아내가 조기치매 진단받던 그해 12월에 아들놈과 식을 올렸고 저희 부부에게 그 다음 해에 손자를 안겨주었지요. 세상 어느 못난 시아버지가 며느리 욕을 할까요? 그거 다 제 얼굴에 뭐 뱉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날까지 누구를 특별히 미워해 본 적 없는데도 큰며느리한테는 정말 섭섭한 게 있어요. 첫 손자가 얼마나 예쁜지 구독자님들 경험해 보셨으니 아실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 첫 손자가 생긴 그 해에 우리 둘 다 56이지만 일찍 결혼해 남들보다 손자가 빨랐지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예쁘더라고요. 아들놈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보냈는데 세상에 치매인 아내도 손자 예쁜 건 알겠는지 자는 시간 빼고는 핸드폰 들고 손자 얼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언어 감각도 잃어버린 사람이라서 예쁘 뿌뿌뿌뿌뿌 예쁘 뿌뿌 하면서 핸드폰에다가 어찌나 입을 가져다 대던지요. 그렇게 생후 하루 된 손자 사진을 닳고 닳도록 보고 손자 실물 보기를 하루 24시간이다 길다 하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놈들이 산후조리 50일이 끝나고 한 달이 넘도록 와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전화를 했더니 곧 100일이니 100일 때 서울로 오시라고 하더군요. 100일 날 무슨 호텔 식당을 빌려서 양가 가족만 모여서 하는데 큰며느리가 아내가 아이를 못 만지게 하는데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어머니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니까 제가 찝찝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음에 집에서 뵈면 그때 잠깐 안아보세요. 아내는 며느리가 아이를 못 앉게 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짐작을 못하고 목이 타게, 애가 타게 두 팔을 벌려서 아기만 부르더군요. 손장, 손장, 예쁘, 뽀뽀, 예쁘, 뽀뽀. 심정 같아서는 황진이 여사 그만 집에 가버립시다 하고 싶었지만
또 가족 행사에 어른 체면 구길까봐 그것도 못하겠고 꾹 참았는데요. 큰 며느리는 그 후로도 되도록 아기 데리고는 안 오려고 하더군요. 외숙모님 말씀 말 맞다나 1년에 딱 2번 명절 때 아침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아들을 부추겨 서울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친구들이 아들 자식은 장가 보내면 그 순간은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라고 하더니만 진짜 그러대요. 그나마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주는 걸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둘째 놈은 오래도록 서로 연애만 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둘 다 비혼주의라나 뭐라나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게 가당치도 않고요. 둘째도 착하긴 한데 아들 자식들은 딸 자식 같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입니다. 제 자식들은 아들놈이라 있으나 마나인데 외삼촌 부부는 모두 딸들이고 딸들 시위들 호강받으며 사는 분들이라 늘 여유가 넘치시니까 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사는 걸 늘 안타까워하시면서 들여다보시는 거거든요. 한날은 외삼촌 손에 안 달려보내시고 직접 반찬을 가져오신 외숙모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정신이 팔렸어서 참외 먹던 아내가 강아지 배변 자리 깔아둔 곳으로 가서 바지를 내리고 실수를 하는 걸 못 본 겁니다. 자기가 실수를 하고는 또 느낌상 이게 창피한 거는 아는지 자기 혼자서 화를 내는 아내 때문에 저는 속이 더 상하는데요. 그래서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아내를 달래주려 저는 오버를 하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아내를 부여잡고 아내 볼에 쪽쪽 소리를 내면서 뽀뽀를 퍼붓는 겁니다. 황진이, 나는 당신이 뭔 짓을 해도 예뻐. 사랑합니다요.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외숙모는 눈물을 지으시면서 어째 니는 15년을 한결같이 썽을 낼 줄 모르노? 저거 안 치우나? 참외 좋아한다고 그거를 한정없이 먹으면 우짜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거 그렇게 싸놓은 걸 보면서도 그렇게 예뻐서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싶드나? 그건 외숙모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인 거예요. 아내가 뭔 짓을 해도 눈살 찌푸려지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저도 제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는데요. 아내가 조기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아내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으로 내 새끼 생겼을 때 말입니다. 이 생명체가 온전히 나만 믿고 세상에 나와서 저기 강포대기에 쌓여 있는데 나하고 지 엄마 말고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생명체가 왜 그렇게 애틋하고 걱정되고 사랑스럽고 예쁘던지요. 그래서 나를 믿고 세상에 나온 내 새끼를 의지 삼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씻고 출근하는 수십 년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새끼 벌어먹여 살리려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걸로 인식하는 아내가 제 새끼처럼 사랑스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남의 남자는 철저히 내외를 하는 게 참으로 신기했는데요. 한 번은 증명사진을 찍을 일이 있어서 아내를 데리고 사진관에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촬영 자세를 위해 아내의 고개를 약간 바로잡아주자 아내가 기겁을 하고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잡아주자 얌전히 있는 걸 보면서 황진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남편이긴 한 거네. 나는 만져도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돼? 물어도 일절 대답 없이 넋은 빠져서 먼 곳을 보는데 딱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죽겠다고요. 어디 신이 있다면 빌고 싶었어요. 나 자신 위에 오래 살기 바라지 않으니 부디 아내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요. 자식들이 효자라서 며느리가 효부라서 제 아내를 케어해줄 거 아니니까요. 그놈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게 오두방정이었던지 어느 겨울날 자고 일어났는데요. 영하 14도인가 그랬어요. 일어나 마당에 나갔는데 느닷없이 신장이 있는 가슴에서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통증에 어금니까지 마구 흔들릴 정도라서 나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은 가슴 통증이 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경험하는 너무 아파서 나 이대로 죽는 건가 싶은 극한의 고통이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살려고 그랬던지 마침 이웃에 사는 통장이 뭐 서류를 전해주려고 왔다가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요. 응급처치받고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날까지 조심하고는 있어요.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 사람이 가는지 오는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서성이면서 창밖을 보는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내가 이러다가 자다가도 갈 수 있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 팔아서 절에 시주를 하고
절 뒷방을 얻어서 살까? 그러면 저 먼저 죽으면 부처님 모시는 분들이 설마 제 아내를 걷어주시겠지 싶더라고요. 저 옆에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데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서 둘이서 서서히 같이 죽을까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든 저 여자 먼저 떠나야 하는데 그 생각만 어찌나 골몰을 했던지 모릅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도 해보고 컴퓨터로 이런 거 저런 거 검색도 해보았는데요. 심근경색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요양보호사 분께 부탁을 해서 보통은 하루 반을 집에 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며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도저히 아무도 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큰아들에게 부탁을 했죠. 대준아, 하루쯤은 애미가 네 엄마를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싶구나. 한 번도 안 해봐서 어색하고 싫겠지만 요즘은 얌전하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미리미리 가게 하면 큰 실수는 안 할 거야. 오만상을 째푸리고 있는 며느리 집에 아내를 들이밀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좌불안석인 겁니다. 이 여자가 밥은 제대로 먹었나 전화해보고 싶지만 꼭 체크하는 것 같을까봐 그것도 못하고 검사를 3개 남겨두고는 중도하고 아들 집으로 갔더니 집이 왁자지껄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 병원 못 따라가겠다고 혼자 가셔야 하겠다고 하더니 같은 아파트 엄마들 둘이랑 모여서 수다 떨고 있더군요. 시아버지 검사하는 날 물론 며느리 나름대로 일정일 테니 모여 앉아 수다 떨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몸 불편한 시어머니가 오게 되어 있으면 좀 일정을 미룰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한 마음 누르고 두리번거리며 아내를 찾았어요. 네 시어머니는 어디 있냐? 데리고 이제 집에 내려가야겠다. 제가 말하니까 젊은 여자 중 하나가 어머, 자기 시어머니 집에 계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그럼 내 아내는 어디 있나 싶어서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데 큰 며느리란 년이 당황한 얼굴로 안내한 곳은 박스 같은 거 넣어두는 주방에 붙은 골방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내를 들여보내 놓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들어가 보니 확 끼쳐오는 찌릉내에 비위가 상했습니다. 아내는 그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며느리가 아마도 거기다가 소변을 보라고 들여 놓아준 대야에다가 못 누고 방바닥에 누고 거기서 뭉개고 있더군요. 세상에, 진연 친구들하고 쓰시며 어디서 주문 포장한 것 같은 고급 외국 음식들 쌓아놓고 처먹으면서 지 시엠이 있는 방에는 생수병 하나만 넣어두고요. 네 시애미 밥은 어떻게 했냐? 먹였지? 먹이고 너 먹고 있는 거지? 어머니가 워낙에 실수를 하시니까 친구들 간 다음에 드시게 하려고 했었죠. 방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엿장수들이 쓰는 가위 같은 게 있다면 저 며느리란 년 길다란 생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싶더군요. 정말 사리를 느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도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하나둘씩 슬금슬금 빠져나가 버리고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내를 욕실에 데리고 가서 씻겼습니다. 너 아무거나 너 입는 윗도리하고 바지 하나만 내와. 다른 말 않겠다. 콜택시 불러. 택시가 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내와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부탁이 있구만. 좀 맛있게 하는 밥집 아무데나 좀 내려주소. 내가 택시비 넉넉하게 카드 결제 해줄 테니까는. 그리고 우리 집이 여주인데 여주까지 갈 택시 좀 알아봐 주소. 국밥을 먹이고 콜택시 뒤에 앉아 아내를 품에 안고 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래 살아야겠다. 아니면 이 여자를 품에 안고 경포대 우리 신혼여행 간 그 바닷가에서 같이 빠져야겠다 결심했어요. 이러려면 자식을 왜 키우고 며느리를 왜 볼까? 저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지는 생전 안 늙을 줄 아는가요? 그런데 저 며느리년이 더 괘씸한 게 지 친정엄마한테는 그렇게 잘한다네요. 지 친정엄마가 100 정도 소중하면 지 남편을 낳아준 치매 걸린 시엠이 불쌍한 거를 20 정도는 알아줘야 인간의 마음 아니겠나 싶고요. 제 아내는 우리 어머님께 효심으로 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저런 며느리가 걸렸나 속이 상해서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기다 말고 잠깐 전화를 받고 온 사이에 아내는 긴장이 풀어져서 그랬는지 방바닥에 염소가 눈 것처럼 볼일을 여기저기 했더라고요. 검사 받고 와서 피곤한지 편하라고 어쩌면 오늘은 저렇게도 예쁘게 실수를 했을까 싶어서 아내 얼굴에 뽀뽀를 퍼부어 주었습니다.
우리 황진이 씨는 실수도 예쁘게 해. 어쩜 저렇게 모양이 예쁘냐? 나 변하라고 그랬지? 다시 씻기고 이불 속에 넣어주고 나니 한 줌으로 쪼그라든 것 같은 아내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요. 눈물이 나와서 비누향이 나는 아내의 깨끗한 얼굴에 제 얼굴을 묻고 태준이 엄마, 제발 가라. 지금 가. 내가 아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나 멀쩡할 때 내 품 안에서 가라. 여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여보 혼자 가게 해서 미안해. 가라고. 그게 당신한테도 좋아. 제가 우는 걸 보더니 아내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맞추고 나서 놀랍게도 말을 하더군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요. 여봐야, 밥 먹고 그릇 통에 오래 두지 마라. 밥 먹자마자 설거지해. 냄새나. 알았지? 집에 반찬 냄새 나니까. 알았지? 여보 오래 살지 말고 따라와. 자식들한테 구박받아. 바로 따라와. 아내를 부여안고 울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제가 가란다고 그게 진심인 줄 알았는지 며칠 후에 아내는 욕실 바닥에 깔아둔 고무 매트에 묻은 물때를 닦는다고 제가 들어서 마당으로 가져나간 사이에 말입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미끄러져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당에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했는데 일을 치르려면 그렇게 잠깐 실수한 사이에 일어나나 봅니다. 아내의 치매를 보살핀 지 정확히 15년이었어요. 아내의 초상을 치를 때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군요. 남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저 스스로 제 자신이 창피하더라니까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제 행동만 주시하시던 외삼촌이 말씀하시더군요. 저게 사람이 진짜 아무렇지 않아서 저렇한테. 난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소름이 끼쳐. 저게 죽은 사람 얼굴이지 산 사람 얼굴이야. 나는 태준이 엄마가 치매를 알아서 정신이 그렇게 없고 15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도 불쌍 안 해.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한테 그런 사랑 받아보는 게 쉬운 일이야. 당장에 나 감기만 걸려도 귀찮아하는 게 우리 영감인데 원도 한도 없이 살다 갔지. 그리고 그렇게 좋아 죽는 서방님 품에서 죽었으니 됐지 뭐. 저는 아내를 우리 선산에 묻고 온 날 저녁부터 죽은 듯이 사흘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말씀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잘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자더래요. 아마도 오랜 병간호의 뒤끝 때문이겠지요. 제가 제대로 일어나 앉아 미음도 먹고 씻고 움직이는 걸 보더니 안심을 하신 외삼촌 부부는 댁으로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전화하던 걸 그만하고 며느리녀는 지 잘못을 이제야 알겠는지 다녀도 가고 했지만요. 구독자 여러분, 열효자 필요 없다는 이 말이 진리 같습니다. 비록 오물을 등에 지고 벽대고 앉아 있어도 내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물론 긴 병에 효자 없지만 열효자 다 자기 짝이랑 살지 저와 살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 사라진 집의 적막을 견뎌야 했습니다. 읍에 있는 큰 슈퍼에서 늦어져 컴컴해져 집에 올 때 불 꺼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사무라치게 사람을 시리게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밥통에 있는 밥을 떠서 밥을 먹는 게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아내와 평생 같이 자던 안방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제가 못 견디겠는 겁니다. 핸드폰을 하라고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서양 드라마를 들으면 좀 나을까요? TV를 보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알아줬습니다. 제가 제 새끼 낳아서 그 새끼 벌어먹여 살리려는 마음에 의지해 출퇴근을 죽어라 했듯이요. 제 아내가 병이 들어 저를 의지한 게 아니라 제가 병든 아내를 의지 삼아 살았다는 걸요. 저는 제가 기댈 안식처가 사라진 겁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이 초조한 날들이 다가왔어요. 앉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어서 저는 아내같이 서성이기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죽은 아내와의 대화. 물론 책장에 세워둔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보, 나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게 있어. 태준 엄마, 내가 죽으라고 한 말이 그렇게 섭섭해서 간 거야. 내가 진짜 당신이 미워서 그랬겠어. 괴로워서 그랬다고. 내가 심장이 안 좋다잖아. 그러면 사진 속의 아내가 답을 해줍니다.
내가 왜 몰랐겠수? 당신 괴로워서 그런 거, 나보고 죽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 그걸 몰라 내가? 내가 당신 속을 10번은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그럼 왜 간 거야? 그 말 하고 사흘 후에 갔잖아. 여보,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알면서 왜 그래? 당신 거기는 살만하니? 이제 정신이 맑아? 왜 대답을 안 해? 이런 거 물으면 꼭 대답을 안 하고 넘기더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제가 동네만 나가도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저보고 정신을 단단히 잡으라는 거예요. 툭하면 한다는 말이 오늘은 정신이 맑아 보이신다. 식사는 어디서 하셨냐? 장에 좀 그만 나가시라. 그런 말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자식들이 이제는 2주에 한 번씩 내려오고요. 아내 때 다니던 요양보호사가 다시 오고 외삼촌하고 외숙모는 그 노인네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여다 보시고요. 제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외삼촌 말로는 저도 치매랍니다. 내가 이게 무슨 발자라서 누나 치매, 질부 치매에 조카 치매까지 봐야 하냐고. 이 사람아, 죽은 네 옆에 내가 그렇게 예쁘면 예쁜 거지 따라 죽으려고 치매를 시작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제가요, 언젠가부터 사람들 말이 귀에서 잘 안 들리다가도 귀에서 잘 들리는 것 같은 날에 외삼촌이 일러주는 말에 의하면요. 제가 5일장에 서는 날이면 은으로 된 돗자리를 옆에 끼고 가서 과일 파는 상점 건너편에다가 돗자리를 펴고 외장을 친답니다. 거기 참외 좀 주소. 예? 우리 집사람이 참외를 좋아하는데 임신을 했는데 참외 좀 가져다 주게. 참외 몇 개 주소. 예? 그러면 과일 가게 주인은 장사를 해야 하니까요. 제가 얼른 가버려야 하니까 비닐봉지에 참외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럼 2주에 한 번씩 내려오는 제 자식들이 그 시장에 가서 제 참외값을 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양보호사님이 밥을 차려놓고 가면 밥을 보자기에 싸서 밥그릇과 반찬을 가지고 집 뒤 선산에 올라가서 아내 무덤 앞에 앉아 아내와 밥을 먹는답니다. 수저에 밥을 떠서 무덤에다가 대고 황진희 씨, 자기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고. 그리고 아내와 둘이 밥을 먹는다네요. 그런 증세가 석 달 이상 가자 자식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두 놈차가 집 앞에 와서 며느리까지 15살, 13살 된 손자들까지 모두 제 집 앞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아침부터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오셔서 제 옷을 가방에 꾸리셨어요. 조카, 이제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영영 이렇게 다시는 같이 살지 못할 테니까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말이야. 또 이렇게 같이 살 날이 있겠어? 나 시집와서 67년 조카 3살 때 봤는데 참. 사람 한 세상 참 잠시 잠깐이다. 호중아, 마누리 뒤치다거리 하느라 고생 많았어. 오래 속썩이지 말고 빨리 떠나. 가면 자네가 예뻐 죽는 자네 마누라 기다리고 있을 텐게. 떠나는 날 아침에 큰아들놈 차에 오르는 제 하리춤을 붙잡고 결국 오열을 터뜨리신 80 중반을 넘은 외숙모와 외삼촌은요. 꼭 도살장 끌려가는 모양으로 가지 말고 호중아 잘 가라고. 참 사는 게 부질없다. 이 사람아, 이른 칸 넘겨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내 눈에서 눈물을 빼고 그러냐고. 가평에 있는 뭐 되게 고급이고 비싸다는 요양원 로비에 앉아서 이제 아들놈들이 수속을 마치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건너편 소파와 테이블에요. 저보다 한 10살은 많아 뵈는 노인네와 그 자손들이 우글우글 앉아 있더라고요. 그 집도 아마 노인네 입원하게 하려는 거겠지요. 그 할아버지 젊은 손자랑 증손자인가 봐요.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터울이 그리 안 많아 보이는 아들 둘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아들 두 놈 키우는 게 그렇잖아요. 아주 기운이 장사여야 하거든요. 장난치는 놈들 다스리느라 낑낑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있자니 제 아들 둘 키울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영하 20도 가깝게 내려간 날, 감기 몸살이 되게 걸린 날이거든요.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오늘은 죽어도 회사 못 나가겠는 몸으로 이불 속에서 못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된 작은 아들이 엉금엉금 기어와서 볼을 부비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회사 안 나가면 회사에 밉보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놈 먹여 살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죽을 것 같은
뼈가 사그라지는 것 같은 몸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기억이 갑자기 왜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꼭 수십 년 전에 저 같아서 한마디 건넸어요. 그 젊은 양반, 아들 두 놈 키우면서 먹고 사는 게 녹록지 않지? 더 살아봐. 지금이 좋을 때야. 제 말을 들어야 할 젊은 아버지는 못 듣고 오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던 작은 아들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워낙에 섬세하고 다정한 놈이고 착한 놈이라 제 말뜻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차렸을까요? 제가 과거를 추억하고 하는 말인 줄 알아챘을까요? 갑자기 작은 아들이 일어나서 안내 데스크로 가더니 거기 직원에게 죄송합니다. 저기 오늘 입원하기로 한 김호중 씨 입원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휘둥그레져 있는데 큰아들이 질세라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저를 부축해서 아버지,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요양보호사를 며칠 붙이던 집으로 갑시다. 영화보다 더 울고 짜고 난리를 친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머쓱해질 만큼 오후 4시에 다시 집으로 도착했네요. 저희가 다시 왔다는 걸 동네 이장이 전화를 했는지 도착한 지 15분 만에 헐레벌떡 내려오신 외삼촌은 두 아들 놈들에게 역정을 내시면서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뭐여? 아이고 내가 울고 짜고 한 게 뭐가 되는 거여? 몹쓸 놈의 인사들 같으니라고. 임자 나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을 테니까 밥 차리라고. 그렇게 저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요 요양보호사가 오긴 오는데요. 한 명이 와요. 왜냐하면 비혼주의자인 우리 작은 놈이 결혼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만 바라본 여자친구가 먼저 그랬대요. 저를 같이 모시고 살자고요. 시골로 이사를 가자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집 옆에 작게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작은 아들 부부에게 의지하고 일주일에 5번 오는 요양보호사에게 의지하고 90 다 돼가시는 외삼촌 부부에게 의지해서 삽니다. 그런데요, 나이 45이라 아기는 포기했을 텐데 작은 며느리가 횡재를 했는지 아이가 생긴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떻다 해도 자식은 있어야 합니다. 제 작은 자식에게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자식 있는 게 저는 1000만 배는 행복합니다. 제 아들놈도 세상에 나온 보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 새끼를 보는 일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장판에 가서 작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홍시를 사옵니다. 아줌매요, 홍시 좀 주소. 예? 우리 작은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 작은 며느리가 홍시를 좋아해요. 홍시 좀 주소. 예? 그렇게 홍시를 사와서 며느리에게 주면 며느리는 맛있게 먹고 값은 작은 아들이 가서 치릅니다. 큰 며느리는 요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지가 그렇게 위에 바치는 지 친정엄마가 온통 벽에다가 칠을 하는 치매 중이거든요. 그거 케어하느라요. 시애매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하더니 지 친정엄마에게는 잘하나 보더라고요. 죽을 맛이겠죠 뭐.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